써주세요. 자, 중세 경제 좀 볼게요. 여기 좀 뭐 어제 조금 얘기했죠? 이제 좀 보완해서 얘기할게요. 잘 봅니다. 자, 143쪽 보면 중세 경제정책 나와있죠? 1.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에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농업 중심의 정책 추진이에요. 농업 써주시면 됩니다. 농업. 가로 1번에 개간이라 그래요. 개간. 개간이라죠? 개간이 뭐예요, 여러분들? 농경지로 만드는 작업을 개간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개간한 땅에 일정 기간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꼭 외울 거예요. 왜 했을까요? 이래야지 농민들이 어때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간 작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했고요. 이건 국초부터 쭉 하는 거예요. 계속. 됐습니까? 자, 가로 2번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자, 고리대 이자를 제한하거나, 밑줄 치세요. 흑창 및 의창제를 실시하여 농민안 정책을 노력했다. 흑창, 의창은 기억나시죠?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였죠. 오케이? 그래서 실시하여 농민안 정책을 노력했다. 그래서 국초부터 이렇게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이 객관을 장려하거나 그에 대한 혜택도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사료가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고려 태종왕건 때부터 쭉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근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가혹해지면서, 자, 토지에 대한 조세가 육석에 이르러 백성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 나는 이를 매우 가련한다. 지금부터 마땅히 미주칩니다. 10분의 1세로 하여 네 멋대로 니들 마음대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토지에는 10분의 1만 걷게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밀주시면 돼요. 또 한탄하면 말했고요. 또한 임금이 명령을 내리기를 몰락한 사람들에게는 조세를 면제해주고 농업을 권장해주지 않으면 어찌 집집마다 넉넉하게 했느냐. 백성에게 3년 동안의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주고 사방으로 떠돌아다닌 자는, 즉 뭐가요? 지금 땅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해줘라?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래서 이 태조 왕건 때부터 민생 안정책을 취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쉽죠?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국가재정의 운영 볼게요. 국가재정은 뭐 어떻게 운영되어 있냐. 자,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건 가로 1번, 가로 2번입니다. 호부와 3, 4예요. 호부는 우리가 6개 부서 중에 여러분 호부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호부. 자, 호부는 여러분 재정부서입니다. 현재 재정부에 재정부. 뭐 했대요? 재정부서는 뭐 했대요? 두 번째 줄에 토지대장 뭘 만들었대요? 양안. 알아야 돼요. 앞으로 쭉 나옵니다. 조선까지. 토지대장 양안을 만듭니다. 그럼 양안을 만든 이유는 당연히 뭐예요? 토지를 왜 조사해요? 그냥 마냥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수세할 수 있는 토지를 조사하는 거야. 맞죠? 맞죠? 수세할 수 있는 토지를 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금을 수취하는 거죠. 아, 농지도 아닌데 뭐 수세할 거예요? 세금 어떻게 걷어요? 그러니까 수세할 수 있는 농경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안 작업을 서두르고요. 또 역동원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역동원 해야 되니까 전국에 뭘도 조사해야 돼요? 인구도 조사해서 호적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호적도 써있죠. 호구정부인 호적을 작성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3사는 뭐 했답니까? 3사. 회계기구거든요. 그쵸?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그쵸? 산출하는 게 바로 여러분 3사다. 써있죠, 여러분들.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가로 3번의 지출이나 기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뭐 외워야죠. 144쪽에 3 수치제도의 정비. 이거 외워야 되죠. 수치제도의 정비. 자, 신라 말의 문란한 수치체제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신라 말의 문란한 수치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 가로 1번에 특징 써주시면 됩니다. 특징. 조세 공물력은 농민들이 부담했다. 그래서 국가재정의 주요 원천이 됐대요. 가로 2번에 조세. 자,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토지를 일단 논과 밭으로 구분을 했고요. 자, 뭐에 따라 여러분들 밑주세요. 비옥한 정도. 여러분 통일신라 때 이런 용어 있었어 없었어요? 비옥한 정도 없어요. 토지에 대한 비옥한 정도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때는. 알겠죠? 근데 고려 때는 비옥한 정도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어차피 경제사 이제 문화사에서 또 보일 건데 일단 위에 쓰세요. 비옥한 정도라는 거는 고려시대 때 뭐가 생겼다냐. 토지를 비옥하게 할 만한 어떤 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비법이랍니다. 써놓으세요. 시비법.
고려시대 때 최초 등장한 여러분 농법 중에 하나가 상경화가 확대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치? 상경화는 뭐예요? 항상 농경을 할 수 있는 땅이 늘기 시작했다고요. 쉬지 않아도 되고, 오케이? 이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쉬지 않아도 되는 땅에는 이제 뭐 할 수 있을까요? 농작물을 계속 연작을 할 수 있겠죠? 계속 하면 되잖아요. 쉬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 뭐라 할까요? 대략 이게 유행했어요. 2년 새 작물을 돌려지는 윤작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려 후기 때 등장해요. 이거 시험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왜 많이 나올까요? 신라에 비해 새롭게 나타난 거니까. 그전 시대에 비해 새롭게 나타난 농법이니까 시험 잘 나오죠. 오케이? 됐어요? 자, 시비법이란 게 녹비법, 페이법이 증가했고, 자, 휴경지가 축소됨으로써 쉬지 않아도 되는 땅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쉬지 않아도 되는 땅에는 새 작물을 돌려짓는 윤작법이라는 새로운 이 농법 기술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작법으로 하는 땅에서는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오케이? 꼭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밭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아마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일단은 써주세요. 자,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한편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런 비옥한 정도에 따라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분했대요. 상중하. 처음에 상은 뭐겠어요? 상. 아예 안 쉬는 땅. 오케이? 중은요. 1년 정도 쉬어줘야 되는 땅. 하는 2년 정도 쉬어야 되는 땅. 알겠죠? 그걸 왜 쓰지 마. 알겠죠? 대략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휴경 기간에 따라 좀 이렇게 등급을 구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몇 분의 몇? 여러분들? 10분의 1. 그쵸? 10분의 1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거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거뒀냐? 이렇게 거둔 조세는 각 지방의 농민을 동원하여 곡식을 보관하는 동그라미세요? 조창. 아, 그러면 지방마다 뭐가 막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조창. 자, 조를 모아는, 쌀을 모아는 창고가 있었다는 거고요. 자, 조은제 미주십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미주 일단 주세요. 조은제를 통해서 서울로 옮겼대요. 개경의 좌우창, 서울로 옮겼대요. 조은제가 뭘까요? 일단 문구를 보면 조를 운반하는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 강이 많아요. 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뭘로 옮겼을까요? 배, 그쵸? 조운선이라는 배로 옮겨요.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이제 보통 옮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고려 말에 해안가에 자꾸 왜구가 들어왔죠. 이 새끼들이 그럼 뭐 약탈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조운선에 조약탈하려고 막 들어온 거예요. 알겠어요? 자, 아무튼 자, 알고 계시고. 한편 소작농은 전호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저기 계속 조선까지 갈 겁니다, 이 용어. 소작농은 혹은 전호라는 소작농은 잘 보세요. 봐봐. 지금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요거는 자영농일 경우에요. 내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일 경우에는 내 땅이 국가에 의해서 3등급으로 구분돼서 10분의 1 내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근데 내 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되게 쉽게 얘기해 줄게요. 봐봐. 여러분, 내가 결혼했어요. 예를 들어. 나 결혼 아직 안 했지만 하려면 멀었어요. 결혼했는데 내 애들 돈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하여튼 신혼집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쳐봐요. 나 개그지. 근데 여자가 나를 사랑해준대. 와, 좋죠? 자, 어쨌든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전세나 뭐 아파트 매매가 안 되니까 월세 해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돈이 있으면 뭐 사버리면 돼요? 아파트 사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사버렸을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영농. 알겠죠? 그럼 내가 남의 집에 들어서 월세를 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빌렸었으니까 소작농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고요. 내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이렇게 10분의 1 내는 거고, 자, 한편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의 경우에, 자, 이 두 경우에는요, 두 땅이 있습니다. 어제 배웠어요. 소유권상 공전은 제가 뭐라 그랬죠? 국공유지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자, 국가 소유의 토지인 공전을 빌려 경작할 경우는 지대 동남이세요. 아까 여러분 10분의 1은 용어가 아까 뭐였어요? 조세 혹은 전세를 하지 않았어요? 지대는 뭘까요? 쉽게 풀었으면 임대료예요. 자, 빌린 대가로서 수확물의 몇 분의 몇을 냈대요? 4분의 1을 낸대요. 됐어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한편 만약에 귀족의 토지를 빌렸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5품 이상이 높은 귀족의 준 걸 뭐라 그랬어요 어제? 공음전이라 했죠. 그쵸? 공음전 지가 귀족이 막 경제하겠습니까? 아니죠? 소작농을 고용했겠죠. 그래서 소작농이 귀족의 토지를 소작했을 경우에는 생산량이 몇 분의 몇? 2분의 1이니까 수확물의 반이죠. 오케이? 를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럼 소작농은 전세 내요, 안 내요? 10분의 1 있죠? 소작농은 전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왜? 지 땅이 아니니까 안 내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 상황은 어땠는지 알아요? 전세까지 부담시켜버려요. 그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알겠죠? 법적으로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소작농일 경우에는 여러분 전세 10분의 1 낼 의무는 없습니다. 내 땅이 아니니까요. 맞죠? 맞잖아요. 제가 만약에 월세에서 신혼집을 차렸을 때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요? 안 내잖아. 나는 그냥 월세 내고 끝나버리잖아요. 이해 갔다고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민은 자영농과 소작농 두 개로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실제 상황 알려주면 농민들은 대체로 땅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안 좋은 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는 자영농도 했지만 인근 귀족에 뭐도 했을 것 같아요. 토지를 소작해서 이중 이제 뭐라 해야 되냐? 투잡을 한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쵸? 이 아빠들이 그치 자식 돈 모르겠어요. 자식에게 하는 건지 지가 뭐 처먹으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밤에 뭐도 하세요. 대리운전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서울에 저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해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나도 만약에 이제 좀 나이 많이 먹으면 하려고요. 이게 이 비상금 와 이게 되게 돈 많이 버는데요. 왜 이렇게 아빠들이 하는지 몰랐는데 와 좋아. 아무튼 그런 거 보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공납. 자, 특산물 말하죠. 자, 집집마다 즉 호를 풀었으면 집집마다죠. 기준으로 토산물을 거두는 제도를 우리가 공납이라 합니다. 농민들은 조세보다 더 큰 부담이었다. 왜 부담이었을까요? 곡물은요, 특산물은 생산량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해진 양이 없어요. 매 시기 때마다 달라져요. 나라에서 필요한 특산물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부담이 많았어요. 아무튼 곡물은 정해진 시기에 걷어들여 개경으로 운반하여 각 관청에 납부했고요. 자, 미주세요. 중앙관청에서 필요한 특산물의 종류와 액수를 지방에 부과하면 지방 장관은 속현과 향소 부곡에 이를 할당합니다. 자, 속현과 향소 부곡은 여러분들 향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향리들이 이들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징수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특산물 거둘 때는 당연히 토지량에 따라 걷겠어요? 그 집안의 토지가 많냐 적냐에 따라 걷겠어요? 아니죠. 보세요. 뭐에 따라 걷었대요? 그 집안의 사람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걷어야죠. 특산물이잖아요. 특산물. 그래서 두 종류였대요. 특산물은 매년 거두는 상공동남시고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도 존재했다. 자, 별공은 뭐 매해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물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를 정남 동남이세요. 정남이라 하여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한 것이다. 국가에서는 동원된 노동력을 군역 동남치고요. 군역 혹은 토목공사 광물채취 등의 요역으로 부과했다. 그래서 합쳐서 역 혹은 부역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역은 두 가지 종류인 거예요. 군대 가는 군역, 그 다음에 일반인 여러분 막노동하러 간 거 요역 이렇게 부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개가 여러분 수치 제도라는 거야. 이게 조선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 체크해 두세요. 기타 그냥 읽어보시고 어염세, 상세 이건 그냥 눈으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토지제도 정비 별표 칩니다. 토지제도 정비 얘가 진짜 뭐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들으세요. 자, 일단 토지 국유를 원칙으로 했다. 동남시세요. 토지 국유를 원칙했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나라의 모든 땅은 왕의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 백성은 왕에게 충성을 하니까 원래는 왕 거였는데 너희들에게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요. 그래서 나중에 토지 국유 원칙 위에다 이렇게 쓰세요. 충성을 위한 대가로 개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라는 의미가 토지 국유의 원칙이에요. 이걸 네 글자로 왕토사상 이렇게 불러요. 왕토사상. 그러니까 요런 원칙 때문에 여러분들 세금을 거둘 때 어땠어요? 관리들에게 어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뭘 거뒀어요? 그 땅에서 수조할 권리를 줬던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유지 개인의 땅 민전이 인정되었다 써있죠? 잘 알아두시면 되고. 자 즉 고려는 국가 업무에 복무한 대가로 관리에게 공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동남치고요. 뗄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인 시지를 차등 있게 나눠준 전시가 체제와 또 자 개인의 땅 민전을 근간으로 운영한 게 바로 여러분들 토지 제도입니다. 자 바로 이번에 운영의 원칙 볼게요. 다 한 거니까. 자 문무관리부터 자 군인 한인 등의 일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밑주세요. 18등급으로 나누어 18등급 체계로 나눠진 거는 여러분 목종 때 개정 전시가 때부터예요. 그거 써놓지 마요. 어차피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는데 이는 중요한 말 나왔어요. 뭐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러분들? 수조권을 주는 것이었다. 이게 여러분 거의 다 정답이었어요. 대부분의 전시가 문제에서. 알겠죠? 수조권 꼭 알아둬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즉 관직 복무를 두 글자로 뭐라 하는데요? 이런 용어에만 익숙해져야 돼. 직역이라 그래. 알겠죠? 자 직역 혹은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원칙이야? 반납이 원칙이죠. 당연히. 즉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예외는 이따가 알려줄 거예요. 예외들은. 자 3번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지급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며 이는 동그라미칩니다. 반대급부 뭔가에 대한 대가란 뜻이에요. 대가. 뭔가 확실한 대가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성격이 강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145쪽 맨 위에 그렇죠? 우리 어제 잠깐 끝나기 전에 했던 토지제도 변청 과정을 볼게요. 가로 3번에 역분전 써주세요. 역분전. 태조죠. 자 후삼국 써주시고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개국공신을 대상으로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 지급한 토지로 공로를 조사하여 크고 작음에 따라 서열을 매겨 상을 내리는 농공행상이었다. 가로치고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써주세요. 그러니까 태조한테 잘 보이거나 태조를 도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토지 준 거예요. 아닌 사람들 못 받았어요. 굉장히 어때요? 비합리적이죠? 그치? 자 이제 경종 때부터 해서 합리적 제도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 4번의 전시가 체제 봅시다. 자 시정전시가 볼게요. 자 광종 때 공복제, 태조 때 역분전, 이걸 융합하여 만든 게 바로 전시가입니다. 그래서 전현직, 여러분들 전직을 산관 이렇게 부르고요. 현직을 직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산관, 직관 나와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아셔야 돼. 늘 대상으로 관직의 높낮이와 인품을 고려하여 전국에 지급했다. 여기서 뭐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지 알아요? 아직 주관적 요소가 남아있죠? 인품 동그라미 쳐요. 이게 되게 키워드예요. 인품. 아직은 여러분 주관적 요소가 남아있다. 그 밑에 화살표 제가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전국적이죠. 자 동그라미 2번 개정전식과 목종태입니다. 전현직 대상으로 뭘 인대 배제시켰대요? 인품 배제고요. 자 여러분 경종과 목종 사이에 한 명 있어요. 왕. 성종이에요. 성종. 오케이? 성종 때 여러분 18관품 체계가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품 요소는 필요 없는 거야. 문무관리들을 18등급으로 나눠서 그냥 그걸 주면 돼요. 등급에 따라. 그래서 18등급의 관직만을 고려해야 지급한다. 이게 되게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개정전식과의 여러분 핵심 키워드는 이제 관직만을 가지고 주는 거야. 굉장히 객관적인 요소로 변한 거예요. 합리적인 요소로 변했죠. 또한 지급량도 재조정됐는데 어제 얘기한 겁니다. 자 퇴직자인 상관은 현직자인 직관에 비해 토지 지급량이 축소되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시정전시가 때는 전직에게 줬는데 대체로 비슷한 양을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못 받아요? 그치. 실제로는 여러분 딱 지급량 표를 보면요. 현직자가 오히려 못 받는 결과가 생겨버려요. 지금 나라에 필요한 이제는 전직이에요? 현직이에요? 현직 아닙니까? 그치? 이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전직에 대한 지급량을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학교 교사들 보면 40대 좀 넘어가시면 50대 가면 수업 사실상 개판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봤잖아요. 개판. 예를 들어 뭐예요?
딱 학생들 자습해? 뭐 이러시죠. 그거 놓으세요. 주무시나. 그런 분이 태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학원 가잖아.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 되면 그런 거 보이겠죠? 백반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난 월급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 생각엔 그래요. 오히려 지금 딱 필요한 건 30대 초중반의 그런 현직 교사들이에요. 그지? 아무튼 그런 의미라 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전직에 대한 지급량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현직이 이제 좀 우대를 받죠. 자, 또 여기에서도 근데 무관보다 누가 우대된 거예요? 문관. 동그라미시죠. 그러면 이때가 우리 고려 중기 사회가 굉장히 문인 중심의 사회였구나.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토지 제도에서요. 자, 이거는 좀 지엽이에요. 그 밑에 써 있는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9급에서는 18등급에 들어가지 못한 세력을 동그라미 치세요. 한외과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앙에 문무관리 있죠? 여기 안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걸 한외과, 그러니까 바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외과라고 분류하여 한외과라는 걸 설치했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전지만 17개를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문무 중앙관리에 속해 있지 않은 외곽에 빠져있는 이 지방관리들 있잖아요. 그들은 따로 줬다는 뜻이에요. 따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알겠죠? 자, 3번의 경정전시가 별표 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자, 완성된 전시가 체제로서 왕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왕도. 예. 갈수록 토지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요. 그럼 이제 뭐예요? 전직에 대한 지급량을 주지 않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뭘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빨간색 썼잖아요. 보완 조치. 그쵸? 뭐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5품 이상에게는 공음전 동그라미칩니다. 또 6품 이하 하급 관리에게는 한인전 지급했다. 됐나요? 그리고 빠져있네. 오른쪽에 유가족해진 게 뭐였어요? 입 채워주는 거. 구분전. 그것도 써주세요. 오늘 한해과 옆에, 한인전 옆에다가 구분전 써주세요. 한인전 옆에 구분전. 그리고 가로치고 유가족 써주면 되겠죠? 자, 이외에 자, 목정과 문정 사이에 현종이 있었죠. 현종 때 있었던 건한격퇴의 공을 인정하여 자, 그 전에 있었던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조금 바뀌었어요. 시정됐어요. 지급량을 조금 올려준 것 뿐이에요. 자, 한편 18과에 들어가지 못한 관리에게 지급했던 한해과는 없애버립니다. 이때 의미가 없어서 사라져요, 이게. 자, 그리고 경정전시과 때는 공음전을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음전시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번 여러분들 이거 변천가 중하고요. 차이점들을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차이점을 잘 물어봐요. 각 전시과 체제 차이점들. 근데 요번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조금.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야, 여러분들. 전시과 사료 줬어요. 그러니까 경정전시과 사료를 줬어요.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 이 사료가 쉬웠다고. 현직에게만 전시와 시주를 줬다. 그러면 뭐야 경정 나왔는데 답은 뭘 요구했냐면 이 왕 때 내용을 고르시오. 어렵죠? 이제 그래서 4번에 이런 말 써 있었어요. 4번 문종부터 인종 때까지 왕의 외척으로 활동한 게 누구예요? 경원 이씨 가문이었어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이 사료에서 문종을 알아야 되고 문종 때 있었던 내용을 알아야 되죠. 정치사를 알아야죠. 그쵸? 요런 문제 나왔다고. 그러니까 좀 빡세죠. 그치? 전시과만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안 풀려버리죠. 그래서 하여튼 요런 문제 나왔었다는 점. 자, 그다음에 가로 5번 전시과 붕괴는 제가 언제 어느 시기 때 붕괴된다 그랬죠? 그래요. 밑줄 치세요. 무신집권기, 무신들에 의해 토지가 독점되고 이를 무단적으로 세습하는 등 농장이 확대되면서 전시과제는 붕괴돼 버렸다. 자, 그리고 가로치고 쓰세요. 자연스럽게 누구도 몰라게 해요. 여러분, 이 전시과에서 주는 과정은 민전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 대상으로 걷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당연히 어때요? 전시과 붕괴했다는 거는 걔들에게 못 건다 이거잖아. 그래서 농민도 당연히 몰락되죠. 자영농이 몰락하고 소작농이 증가하거나 노비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영농 몰락을 꼭 써주세요. 여기 자영농 몰락.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가로 6번 원종 때 녹과전. 자, 무신집권기 전시과 체제가 붕괴돼 버리니까 뭔가 새롭게 올라온 현직 관리들에겐 토지를 지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밑주세요. 관리들의 생기를 위해 경기 8년은 뭐냐면요. 수도권 부근의 8개의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했다. 하지만 금방 이것도 사라져버려요. 왜? 우리 원간섭기 가면서 누구 등장했어요?
친원파들이 등장하죠. 자, 그들도 똑같죠, 여러분. 무신들과. 그래서 농장을 확대해 가기 때문에 이 녹과전 제도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결국 녹과전 제도는 뭐 하려고 했던 제도예요? 다시 전시과 체제로 돌아가려는 일종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권문세족의 이제 이런 권력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후에 마지막 가로 7번. 자, 위화도의 경우는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여러분 이성계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개혁이 뭐였죠? 권문세족의 농장 혁파와 자영농을 다시 부활해주고요. 그죠? 복원시켜주고 자영농을 다시 만들어주고 신진사대의 기반을 마련해줬던 가전법이었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어진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깁니다. 넘기시면 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럼 표. 지급량이 그냥 여러분 이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죠. 그냥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좀 어때요? 점점점 줄고 있는 게 보여요? 보입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 개정될수록 지급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정에서 경정까지 줄어드는 추세예요. 특히 전직에 대한 지급량이 줄어요. 지금 이게 전현직으로 안 나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줄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라고. 자, 밑에 사료 봅니다. 사료 잘 알겠죠? 고려 빠졌어요. 고려 후기 토지제도의 문란. 고려 후기 토지제도의 문란. 자,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고려 후기에 이르러 토지 대장이 불분명함에 자, 미주십니다. 농민들은 모두 세력가인 권문세족 친원파들에게 속하게 됐대요. 여러분, 속하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 거의 노비가 됐다는 뜻이죠. 대다수 노비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지금 땅 뺏기고 전식과는 붕괴돼 버렸다. 그래서 사전이 돼버린다. 자, 이들의 토지는 방대하여 산천으로 표시를 삼고 징세를 한 해 수삼차에 걸쳐 시행하니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국고로 지금 세금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다 얘들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사료가 나오면 여러분 뭐 물어보겠어요? 그치?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이나 고려 후기의 상황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 사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친원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충선왕 하면 어쨌든 원간섭기 때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충선왕.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는 법도가 모두 갖춰져 있었지만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차 쇠퇴했다. 미주십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간신, 이런 간신이 뭐겠어요? 충선왕이니까. 권문 세족들이죠. 자, 권문 세족들이 세력을 잡고 국권을 우롱하고 기강을 어지럽히고 있다. 공사, 논밭과 노비를 모두 권문 세족이 모두 뺏기더니 백성들은 힘들게 되었다. 나라 창고는 당연히 텅 비어 있으니 내가 매우 통탄하는 바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료 두 개 잘 알아둡니다. 이 사료 나오면 고려 후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알겠어요? 자, 가로 5번에 토지의 종류 써주세요. 토지의 종류. 가로 5번 토지의 종류. 밑에 표는 과전 써주시고요. 과전. 세습불가 왼쪽에 과전 써주세요. 이 과전이 여러분 전시과에서 준 땅을 과전 이렇게 불러요. 전지와 시지. 자, 문무현직관리 대상으로 여러분 과전을 지급했다. 과전을 써주세요. 과전을. 이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문산계 이렇게 불러요. 써놔요 그냥. 거기 있어요. 거기 써있죠? 문무현직관리 대상으로 써있죠? 그걸 문산계 이렇게 부릅니다. 7급에서 쓴 용어인데 그냥 써놔요. 그걸 외울 필요 없고. 중앙의 문무현직관리 대상으로 한 거를 문산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기도 해요. 문산계를 대상으로. 아, 나 못 외우겠으면 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분은 외우세요. 자, 영업점 보세요. 자, 5개 다 외워야 됩니다. 별표 칩니다. 아, 할 수 있어요, 다. 금방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4개는 알거든. 4개는 알고 있어요, 이미. 자, 영업자는 세습 가능 써있죠, 여러분들. 원래는 저 국가에서 주는 수조권을 지급한 땅은 원래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외적으로 세습을 허용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업정이라 그래요. 이 영업정 용어는 조선까지 이어가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졸지 말고요. 자, 공음전은 알죠? 공음전은 왜 줬어요? 경정연시가 때 현직만 주니까, 그치?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썼죠. 이거 알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군인전, 외역전 묶어주세요. 묶어져요. 이거 금방 들어가요. 자, 군인전은 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중앙군 직업군인 자식이 이어받으려고 준 땅이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뭐에 대한 대가? 그쵸, 이게 키워드예요. 군역의 대가예요. 군역의 대가. 지방군은 제외죠, 당연히. 지방군 농민군이니까. 그 다음에요, 외역전은 누구에게 뭐에 대한 대가? 향리의 향력에 대한 대가. 그쵸? 지방일에 대한 대가. 그러면 만약에 군인 자식, 이제 뭐 이런 얘기 안 넣어주면 맨날 얘기하죠. 군인 자식에게 딸만 있으면, 향리의 자식의 딸만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직업을 이어받아서 세습해가는 대가로 받은 토지가 여러분 저 두 토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세습하라고 준 토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자연스럽게 세습이 돼가는 거예요. 그 직업을 이어받아야 됐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습의 대가. 자, 그리고 군역, 향역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실제 시험에 이런 용어 나와도 당황하지 말라고요. 직역의 대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알겠죠? 직업에 대한 대가. 직업을, 그래서 직역, 세습을 위한 대가로 군인전, 외역전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라고. 이 직역이 군인은 군역이고, 그죠? 이 직역이 향리는 향역이라고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내장전은 어디에 충당하는 토지래요? 왕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토지래요. 왕실이 무너집니까? 당연히 여러분 세습이죠. 세습전이죠. 그 다음에 공신전은 여러분 공음전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공음전을 받는 높은 귀족이 공신전도 받았어요. 그래서 공음공신은 같이 외워주면 돼요. 공음공신. 그럼 뭐만 딱 그냥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돼. 공음공신 외역 군인은 다 배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내장전 하나만 딱 잊어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한인전, 구분전 다 봤죠, 우리? 했죠? 넘어갑니다. 한인전, 구분전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민전. 민전은 개인의 땅이라 그랬죠? 그래서 밑줄 치세요. 귀족, 향리, 외거노비 등 하여튼 모든 계층들이 자기의 토지를 민전이라고요. 당연히 직거니까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해 형성한 토지를 말합니다. 자, 민전 조심해야죠. 2번 조심해야죠. 이거는 국가 소유가 아니다. 그죠? 국가 소유는 국공유지잖아. 민전의 소유자는 국가의 10분의 1의 조세를 내야 됐다. 없는 자는 남의 땅을 빌려서 지대로 4분의 1이나 2분의 1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잘 봐봐요. 별표 치세요. 3번이 이 말이야. 전식과 제도가 돌아가려면, 그쵸? 농민들이 자기 땅 무슨 전? 민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자영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전이 어느 한 귀족들에게 다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식과 제도도 자연스럽게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셨죠? 자, 됐습니다. 자, 그 외의 토지들. 자, 이거는 보통 여러분 시험이 되게 어려울 때 나와요. 그 밑에 이제 그 외의 토지들은요. 자, 별사전은 승려에게 지급했다. 승려. 그 다음에 중앙관청, 지방관청에 이제 관청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라고 준 토지가 공해전이라고 불러요. 공짜 들어가니까 여러분, 공해전. 그럼 빠졌죠? 공해전. 그 다음에 국경이 어디예요, 여러분? 북계와 동계예요. 북계, 동계 같은 국경 지방에 주둔하는 군대 경비를 충당한 걸 둔전이라고요. 둔전.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했었던 거예요. 군인전 써주면 돼요. 군인전, 외역전 위에서 했죠.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때 나오는 게 별사전, 공해전, 둔전, 뭐 이런 것들, 기타 토지들. 다 못 외우겠으면 공해전만큼은 꼭 외워주세요. 세 개 다 못하겠으면 공해전은 꼭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대를 봤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해요. 방금 봤던 이 부분 되게 자세히 천천히 했죠? 수치제도와 토지제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출이 제일 많이 돼요. 나머지들은 이제 아주 가볍게 중중중 넘어갈게요. 조금만 하고 쉴 거예요. 자, 요거 경제활동, 경제생활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금방 합니다, 여기. 자, 귀족의 경제생활이야. 147쪽의 귀족의 경제생활. 자, 가로 1번은 경제기반입니다. 경제기반. 자, 그리고 관료가 돼요. 뭐 관리죠. 관료가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귀족들은 보통 관료가 돼요. 전식과에서 받은 과전. 혹은 동그라미 치세요. 녹봉. 보통 이 쌀을 이제 월급으로 또 받기도 했어요. 따로 받는 거예요. 녹봉. 대대로 상습받은 토지. 그러니까 이 귀족도 집안 대대로 내려온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민전이라 하죠. 혹은 높은 관리에게 주는 게 공음전, 혹은 공신전. 자, 이런 것들이 이 귀족들의 기반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반들. 이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뜻이죠. 엄청나죠, 여러분들? 굶어 죽지 않겠죠? 자, 녹봉은 제가 문종 때 완비됐다 해서 써놨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뭐 녹봉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9급은 절대 안 물어봐요. 7급은 나오는데 9급은 녹봉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읽어보시면 돼. 자, 가로 2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제 기반을 어떻게 확대시켰냐? 밑주십니다. 귀족은 여전히 옛날 고대사랑 비슷해요. 고리대나 권력을 이용하여 농민의 토지를 탈취하거나 헐값으로 사들였다. 그래서 토지를 계속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런 거예요. 대다수 노비들은요. 귀족들은요. 자, 그러면 이놈들은
늘려간 토지를 어떻게 관리했냐는 거야. 지가 경작은 절대 안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되고 있는 노비를 이용해서 관리했다는 거죠. 누구를 관리했대요? 소작인. 아, 그러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대다수 소작농들을 고용해서 뭐 한 거예요? 경영을 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몇 분의 몇의 지대를 수취했대요. 수확물의 반들. 그리고 노비를 통해 관리를 한 거고요. 알겠죠? 이제 귀족이 노비를 보낼 때는 어마어마하게, 그쵸? 무식하게 생긴 놈을 보냈겠죠? 농민들이, 그치? 쫄만한 그런 사람을 보냈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사치생활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말 아니니까. 그냥 뭐 했겠어요? 즐기고 놀았겠죠. 그죠?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농민의 경제생활 별표. 자,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 자, 봅시다. 생계유지. 참, 그쵸?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쵸? 자, 조상이 물려준 민전.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민전. 그러니까 농민들도 이제 민전을 가지고 있는 땅. 민전을 가지고 있는 농민, 뭐 또 있었겠죠. 또는 땅이 없는 사람들은 국공유지 또는 귀족의 소유지를 경작했다. 이거 소작농이랍니다. 그래서 민전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자영농. 그죠? 남의 땅을 빌려 이제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농민을 소작농 혹은 뭐예요? 전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편 품팔이를 하거나 부녀자들이 삼배 모시 등의 간의 수공업 집안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밑줄 친 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가로 2번. 자, 그러니까 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농업기술을 습득하기도 했다. 아까 태조 때부터 황무지 개간하면 세금 좀 줄어졌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그냥 읽어봐요. 아, 그냥 이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가로 3번 농민몰락. 자, 농민들은 언제 많이 몰락해요? 무신집권기다. 고려 후기 때 많이 몰락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사료 보겠습니다. 권문세족에 의한 농민몰락에 대한 사료예요. 자, 여기 이 말이 빠졌어요. 첨의부에서 말하기를. 첨의부. 당연히 여러분 고려 후기니까 관청 이름이 바뀌었죠? 첨의부 밀직사 뭐 다 얘기했잖아요. 자, 첨의부에서 말하기를 공주지역의 검령구와 내리오. 제가 가로치고 뜻 써놨어요. 어떤 애들이래요? 몽골 공주들이 고려로 올 때 데리고 오는 시종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얘들이 양전을 널리 소유하여. 양전이 뭐래요? 민전으로 농민들이 경작하는 땅이래요. 즉, 몽골 놈들이, 그러니까 몽골 공주가 갈 때 데려오는 시종들이 뭐예요? 민전을 널리 소유하여 산천으로 표시를 하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 청컨대 이를 시정하고 싶은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 친원파, 친원세력, 검문세력들이 우리나라 땅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하게 소유하고 있는데 뭐는 안 되고 있어요? 세금을 내고 앉지 않고 있으니 재정이 바닥난다. 그 사료예요. 그러니까 요 사료는 나와도 여러분들 뭘 물어보는 거예요? 고려 후기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넘깁니다. 자, 여기만 하고 좀 쉴게요. 3. 농업기술 발전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이제 좀 발전하고 등장했던 농업기술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가로 1번의 농기구의 개량과 농기구에 빠졌어요. 농기구. 자, 밑주세요. 심경법의 일반화. 심경법 깊이가리라 그럽니다. 심경법의 일반화. 원래 심경법은 통일신라 때부터 많이 발전했어요. 심경법 깊이 파는 거죠. 신라 여러분 지증왕 때 우경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더 깊이 팔 수 있고 쉽게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이게 확대되니까 더 확대가 되다가 고려시대 가면 일반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대다수 모든 농민들이 우경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거기에 플러스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시비법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가로 이번에. 심경법, 그러니까 우경에 의한 심경법 플러스, 오케이. 시비법이란 것도 우리가 새롭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왜? 이 시대 때 최초 등장한 농법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녹비법 써놨고요. 이번에 퇴비법 써놨죠? 그래서 3번 봐요. 결국 시비법이 이처럼 발달하여 휴경하지 않고 해마다 농사할 수 있는 상경화 현상이 나타나서 휴경지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그래서 가로 3번에 제가 뭐 했어요?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쉬지 않아도 되는 땅은 윤작법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 후기란 말 잘 알아두세요. 고려 후기에 밭농사에서 2년 동안의 조보리콩 등을 돌려짓기 하는 돌려짓기가 점차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윤작법이 먼저 등장하고 시비법이 등장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윤작법 돌려짓기 하려면 반드시 토지가 굉장히 비옥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12법이 등장하고 그 다음 시기에 나올 수 있는 게 윤작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로 4번에 이 여러분 윤작법 밭이고 밭. 논농사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중국에서 들어와요. 가로 4번에 뭐래요? 이앙법이래요. 별표 치세요. 이것도 조선까지 쭉 가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항법. 자, 본래의 논농사에는 직파법이 주로 행해졌을 때요. 몰랐을 때, 그러니까 이항법이라는 거 몰랐을 때는 직파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 논이면 막 그냥 뿌리는 거예요. 뭘 몰라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그냥 막 뿌리는 거야. 뿌리면 막 벼가 자라겠죠. 그치? 근데 여러분 직파법의 단점이 뭐냐? 쉽긴 해요. 간편합니다. 근데 서로 뭐가 막 엉켜 있을까요? 뿌리나 잡초 있죠. 이런 게 엉켜 있어가지고 실제 수확량은 많지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이 농법이 하나 들어온 게 이항법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농촌 가면 우리가 대다수 농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심었다가 이어 심는 걸, 미리 모판에다가 모를요 길렀다가 옮겨 심는 걸 뭐라 그래요? 모내기 못 들어봤어요? 이항법이 모내기. 응? 그 뭐예요? 모내기법은 직파법에 비해서 뭐가 좋아요? 미리 심어놓고 꽂는 거잖아. 아니 심는데 길렀다가 꽂는 거잖아요. 이 일정한 줄 통해서. 그러면 딱 자라면 어때요? 잡초가 덜 자라지. 잡초가 엉켜있지도 않죠. 그럼 직파법에 비해서 좀 노동 어때요? 노동량 별로 불필요하고 생산량은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잡초 제거할 일손이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항법 보면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고려 후기에 남부 일부 지방에서 모내기법, 이항법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남부 일부예요. 동그라미 세요. 남부 일부. 이게 키워드예요. 시험에서. 왜 남부 일부만 가능할까요? 이항법에 또 단점이 있죠. 직파법은 간편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그랬죠. 이항법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논이 어때요? 마르잖아? 끝나. 한 해 농사 완전 끝나버려요. 아예 수확물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남부는 가능해요. 왜? 강도 많죠. 즉 저수지를 만들기가 적합해요. 우리나라 남부지방 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말라도 어때요? 물을 퍼다가 그쵸? 관계하면 돼요. 물을 올려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항법을 할 수 있는데 중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가뭄 들어보니 끝나버려요. 그럼 한 해 농사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 다 굶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중부 북부지방은 이항법 금지예요. 이게 조선까지 쫙 가요. 계속 조선 전기까지. 그래서 이항법 금지령이고 남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수시설이 만들 수 있는 남부만 이 모내기를 허용을 해줬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남부일부지만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고려시대 때 최초로 알게 된 농법 두 개가 뭐다 여러분들? 12법으로 인한 윤작법과 그죠? 그 다음에 논농사에서 보다 모내기법.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 6번 묵습니다. 가로 5번 6번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농사와 우리나라에 들어온 새로운 작물이죠. 그치? 왜 묵냐? 왼쪽에 원 써주세요. 원. 자, 원간섭기 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 오케이? 문화전례 부분입니다. 자, 이암이라는 사람은 고려 후기 때 문인이고요. 이 사람은 원의 농사를 보급하여 우리 농업기술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 책이 농상집요랍니다. 이건 서울시 구급 문제였었죠. 가로치고 목화재배법이 주류예요. 목화재배법 써놔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절대 농상집요의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목화재배법만 딱 써놓으세요. 그러면 잘 봐요. 문익점이 목화를 가져왔죠. 그럼 농상집요도 왜 별도로 필요할까요? 재배법 자체도 필요하잖아. 그죠? 우리 목화라는 새로운 작물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농상집요라는 책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이 외우시라고. 같이 외우세요. 자, 목화 고려 후기 공민왕 때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 실전을 했으며 이로써 우리 고려 말부터 우리 의생활에 큰 혁신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따뜻해지죠. 그래서 5번 6번은 묶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차근차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도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148페이지 맨 뭐 하고 149, 150, 152는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0분 쉬고요. 10분 쉬고 10시에 수공업자의 활동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어나갈게요.